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인사행정에서 인력관리 보고 있죠. 이번 시간은 임용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출제에서 시험에서 징계랑 같이 출제되기 때문에 임용 관련된 개념하고 함께 통제 쪽, 통제에서 징계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인사행정 기초 봤고요. 이제 기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임용이 이루어져야죠. 여기 이제 외부 임용과 내부 임용이 있어요. 신규 채용, 그 다음에 내부의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 관리까지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인적 자원 관리라는데 HRM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뭐 RM으로 끝난다. 자원 관리. 우리가 전략적 관리 맥락에서 통합 관리, 전략적 관리. 그래서 이거를 가장 중시하는 IRM은 정보가 조직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걸로 보고 통합 관리가 있다. IRM, HRM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뭐 이건 어렵지 않겠고요. 전략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없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본다면 성과 관리, 전략적 관리 맥락에 접근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전략적 접근에서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지식 관리와 그다음에 성과 관리. 그러면 성과 관리는 엠페인 봤던 것처럼 경쟁력을 강조합니다. 근데 지식 관리는 역량을 중시해요. 물론 두 개를 꼭 대비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지식 관리로 본다면 호혜성의 관점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상호 경쟁으로 보는 것과 약간 상충되는 면이 존재하긴 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모두 포함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력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관점 잡은 다음에. 근데 순서만 이것만 주의하세요. 먼저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를 먼저 봐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보고 이게 넘치는지 부족한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부족한 갭을 메꾸는 게 바로 인력 계획입니다. 그래서 니드를 보고 그 다음에 현재 자원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공급 계획을 수립한다. 이 니즈를 먼저 보는 거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획과 똑같은 거니까요. 자, 이제 임용해야겠죠. 기획 수립하면 플랜 두 C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채용을 합니다. 외부 임용 바깥에서. 그 다음에 내부에서 상하 이동, 그 다음에 수평적 이동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퇴직 관리인데 내보내는 거니까 외부 쪽일까 내부 쪽일까 교과서는 이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럴 때 외부 임용 먼저 볼 텐데 신규 채용할 때 모집을 하겠죠. 그래서 모집 공고를 때립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합격자 명부죠. 그 다음에 추천을 받아서 임시로 보직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15기간 끝난 다음날 정식 임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15는 임시 보직 받았지만 공무원으로 간주해요. 참고로 수습이다. 수습은 아직은 공무원 신분을 갖지 못한 상태인데 일을 할 때는 공무원이 일한 것처럼 처리해야 되겠죠. 어쨌든 수습과 15는 다릅니다. 자, 순서 1 가는데요. 이때 자,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있겠죠. 자격. 소극적 조건과 적극적 조건이 있는데 이런 사람 안 된다. 그게 자격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배치한 다음에 자, 전보 발령 내리죠. 배치한 좌우로 이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사기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승진, 밑으로 하강 임용, 강임입니다. 승강기할 때 강자예요. 내릴 강자, 강수량, 비가 내린 양. 그래서 강임은 밑으로 4급에서 5급으로 가는 거고 5급에서 4급 가는 건 승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직위해제는 잠시대기. 그래서 업무를 잠깐 중단하세요 라는 거예요. 직위해제는 징계 아닙니다. 그 다음에 퇴직도 징계에 의한 퇴직이 있지만 꼭 징계 말고도 당연퇴직이라든지 당연퇴직은 자, 결격사유에 속할 때 당연히 퇴직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징계가 아니란 거 주의하세요. 이따가 확인할 텐데 자, 일단 공무원 신분관계 생성, 변경, 소멸하는 걸 임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임용권자는 자, 5급 이상은 대통령이고 6급 이하는 장관입니다. 그리고 자, 5급 이상도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고요. 장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을 자, 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위임 가능해요. 실장국장에게. 자, 일단 5급 이상 6급 이하로 나눕니다. 기본적으로 5급, 6급으로 나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만 평가할 때는 4급 이상, 4급 이하로 잡아요. 그러니까 5급부터
그다음에 1, 3급, 4급까지 이렇게 나눈다는 것. 그래서 기본이 5급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 알아두시고 5급. 그 다음에 평가할 때만 과장급 이상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먼저 외부 임용인데요. 자, 자격 요건을 먼저 봐야죠. 자, 이런 사람 안 된다. not 부정문으로 끝나면 소극입니다. 적재요건은 뭐냐면 이런 능력 갖춘 자. 이게 자격 기준 같은 것들 적극적 기준이고요. 학력, 계급 전에 학력과 연령 제한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이게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란 지방자치단 주민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은 국적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별 제한 없죠, 지금은.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결격사유를 잡는데, 이런 사람 공무원 될 수 없다. 자, 금수산자, 한정수산자, 최근에 명칭이 바뀌었죠. 피한정 후견인이라 해서, 자, 정신병이 있어요. 그러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정신세계 이상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가정해 봅시다. 자, 업무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 법정 대리인이고 법정 후견인의 어떤 동의에 의해서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공무원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이라 불러요. 그래서 참고로 단어를 안 바꿨는데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자, 미성년자, 갑자기 단어가 까먹어서, 자, 그런 것들 포함되고요. 자, 파산된 자, 자격 상실자. 자격 상실 어디에 필요할까요? 자, 기술직 같으면 건축기술직이다. 그러면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임용했는데 그 기사 자격증이 상실됐어요. 정지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채용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금고 이상의 형은 자, 5년, 큰 거 5년입니다. 일단 앞으로 나올 때 큰 거 5년, 작은 거 1년이에요. 중간에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5년, 집행유예 2년. 나중에 징계할 때 파면 5년, 해임 3년입니다. 중간에 2년짜리 있고 3년짜리인데 집행유예는 2년. 업무상 배임 횡령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년, 2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형의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단 당연퇴직 사유는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단서조항은 일단 잠깐 남겨놓고, 형의 선고유예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초범이고 개전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실수였던 것 같아. 그러면 일단 판결 때리지 않고, 자,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재범이 있으면 가중 처벌하겠다 라는 조건으로 판결을 안 때렸어요. 확정 판결 안 나왔죠. 확정 판결 안 나왔기 때문에 무죄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다만 형의 선고 유예 기간에 있는 자, 유죄는 유죄인데 무죄로 그냥 간주합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있는 자는 일단 안 되겠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면 해임 처분 받은 때부터 각각 5년, 3년이에요. 5년, 2년, 5년, 3년 이 연도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은 공무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일단 공개 경쟁 채용이 원칙입니다. 특채 경력 경쟁 채용이라는데, 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진 자끼리만 경쟁시키겠다.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일단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1급 공무원과 그 다음에 귀하자 그리고 탈북자 기본적으로 특채로 갑니다. 특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생각합시다. 백령도는 인천에서 한참 배 타고 가고요. 한참 멀죠. 여기에 누가 부임, 나 사표 쓰고 나갈 거야. 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원격지, 상간벽지, 오지, 그 다음에 도서지역. 이 지역에 임용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용하겠다. 이해되시죠? 미주거진 이 세 가지 경우는 일단 특채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당연히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대학 나온 사람들에 한해서 응시 자격 주겠다. 그러니까 특정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기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끼리만 경쟁시키겠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경우 특채 가능하겠죠. 어디 갔나 요거. 그 다음에 자, 임용예정직이와 동일직급 근무 경력자.
관련 근무 연구 실적이 있는 자 특채 가능합니다. 대충 딱 보면요, 아 특채 인정되겠네 라는 거야. 그래서 밑줄근 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원 공무원을 해당 직급으로 국가공무원을 임명할 때도 특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 직제조정 과원으로 패직됐어요. 그래서 직권면직 됐어요. 근데 자 이 다음에 경력직 공무원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하여금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 때문에 일단 퇴직했어요. 근데 다 나왔어요. 그런 경우도 다시 7급급 공무원 시험 보고 오세요 하긴 그렇겠죠. 이런 경우도 특채 가능합니다. 외국어 능통자라든지 뭐 동시통역사를 채용할 때 인정되겠죠. 그래서 이건 가볍게 이런 경우 특채가 가능하구나. 원칙은 경쟁, 공개 경쟁 채용이지만, 자 그러면 일단 모집이 됐습니다. 이때 기타 사항이 있는데, 자 성별, 종교별, 사회 신분 등으로 차별할 수 없다. 예전에 이제 그 H그룹에서 전라도 출신 채용 안 한다. 헌법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그죠? 이게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회적 신분까지 넣는데 종교 문제 은근히 들어가요. 성별 문제, 차별 은근히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얘보단 두 개입니다. 외국인은 기밀 문서를 담당하는 자리에 채용, 좀 불안하죠? 자, 그래서 국가안전, 국가안보나 보안, 기밀에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임용 가능하다. 예전에 원칙적 임용 불가, 예외적 임용가로 했는데 법령이 바뀌면서 예외적 이걸 제외하고, 자, 이걸 제외하고 원칙적 임용과 예외적 임용 불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는 임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중국적자, 복수국적자가 있겠죠. 그래서 군대 소집영장 발령받은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 이중국적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년이 성인이 되는 순간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분야, 이런 분야 직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비슷하긴 하죠? 비슷하긴 하죠? 자, 그래서 국적 기준이 이렇게 남아있다. 자, 일단 순서가 채용 과정인데 모집을 해야 되겠죠? 공고를 때리죠? 시험을 봅니다. 시험 중요하죠? 시험에서. 자, 채용 후보자 명부 작성합니다. 유효기간 2년입니다. 1년 연장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합격했지만 통지서가 왔어요. 근데 대학 졸업이 아직 안 됐어요. 난 졸업하고 들어갈 거야 했을 때 이 기간 내 졸업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하다 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보통 9급이라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 리포트로 수업 대체해 줄게. 왜냐면 합격자들 일단 가야 되니까. 보통은 언제부터 근무 시작했어 이게 결정하니까 그냥 일찍 들어간 게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 졸업도, 대학원 졸업은 인정 안 해줍니다. 대학 졸업까지 인정해줘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있지만 유효기간을 뭐 인정 안 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시험에서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임용 추천을 받습니다. 보통 3배수냐 5배수냐 이래 가는데, 어쨌든 필요한 인원에서 2배, 3배 추천받아서 그 중에서 일단 일 시켜보고, 근데 15임용은 초임 보직 발령받은 자의 적응 훈련 기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일 시켜보니까 무능한 것 같은데? 그러면 몸대로 못 자르잖아요. 신분보장 규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기간을 두는 거예요. 자, 5급은 1년, 6급은 6개월로 잡습니다. 그리고 기간 끝난 다음에 보직을 부여할 수 있어요. 15임용은 신분보장이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요거.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근무 성적 실적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경우, 자, 또 명령 위반, 공무원 자질이 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냥이 아니고, 자, 관련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직권면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범와 무관하게 실무수습을 따로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지방직의 경우는 9급 합격한 다음에, 자, 보통 봄에 임용하잖아요. 근데 기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미리 와서 실무수습 받아. 근데 안 가면 찍혀요. 찍혀요. 사실상 지방직은 실무수습이 거의 의무처럼 돼버려가지고 실무수습 &15가 들어가는 게 많은데, 어쨌든 잘 보여야 되니까, 자, 가능합니다.
이때 공무원 신분 아니지만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 과거 15기간 동안 직권면직 됐어요. 자, 직권면직은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그만두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 일반적 직권면직은 소청심사 가능한데 신문보장이 적용 안 되니까 소재기 소청이라든지 소재기 안 된다가 학자들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판례가 변경되면서, 자, 판례는 이걸 인정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도 행정학 교수들은 인정 안 된다로 보고 있어요. 시험 문제는 뭐로 풀까요? 행정법이야 통설 판례 따른다고 하는데, 통설에 따르면 안 된다, 판례 따르면 된다. 행정법은 판례가 우선할 겁니다. 많은 행정학은 세모로 놓고 일단 본다. 근데 최근 판례는 이게 바뀌었다. 그래서 소직이 가능한 걸로 바뀌었다. 알아두세요. 뭐 이거 설명하면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15로 갔는데 무조건 자르면 어떡합니까? 해방 후 지금까지 15기간 동안 잘린 케이스가 딱 한 건이에요. 왜 잘렸냐? 시위에 참여했어요. 법령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잘린 경우 없어요. 헤쳐먹다가 설마 15기간 동안 헤쳐먹을 가능성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라든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 아니면 자를 케이스는 거의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인간은 적응을 잘해요. 적응 잘해요. 어쨌든 어쩌다 한 번씩 출제된다. 보통 한 줄 정도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인사청문, 국회 동의를 받는 방법이 인사청문을 통해서 가는 건데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헌법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와 개별법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면 헌법에 의해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경우는 인사청문 특위하고 본회의 의결로 일단 갑니다. 본회의 의결은 일단 법률의 효력이 나와요. 따라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근데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인사청문 특위가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을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속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했는데 동의 못하겠어? 그래도 대통령 임명 가능합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장관에 대해서 동의 안 했는데 임명한 경우 많죠. 국무위원이나 장관은 이쪽이다 이쪽이다 이쪽이다. 신문기사라든지 방송 본 분이라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청문한 경우 며칠 동안 하던가요? 3일 동안 해요. 자, 여기에 따라서 청문할 때 인사청문 특위에서 3일 동안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3부가 먼저 구성돼야죠.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선출됩니다. 선거로. 따로 동의 절차 없어요. 대통령도 국민 선출합니다. 대통령 임명해서 국회 동의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두 개가 먼저 구성됐죠. 그러면 대통령은 총리 임명하죠. 장관 임명하죠. 근데 헌법은 장관 말고 국무위원에서 임명하는데, 국무위원 장관 말고 국무총리는 헌법기관이고요.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근데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국회 소속이라든지 따로 설치하든지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입니다. 헌법에 감사원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감사원장도 헌법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있고 대법관이 있죠.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일단 지명합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지명합니다. 임명하는 거죠. 그러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인사청문 특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됩니다. 그 다음, 중앙선관위하고 헌법재판소가 있죠. 9명이에요.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 3명, 대통령 3명 이렇게 선출해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은 개별법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근데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관위 위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인사청문특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자,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호선입니다. 자체 선출이에요. 국회가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중선위원장은 인사청문특위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선출된다 모여가지고 이번에 위원장 이 사람 합시다 박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동의 필요 없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장은 바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헌법에서. 그래서 노란색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헌법 규정에 따라서 인사청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3명은 헌법 규정이 아닌 거죠. 개별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앞으로 가야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대법원장, 헌재소장. 근데 중선위원장 없어요. 국무총리, 감사원, 대법관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 선출하는 헌재재판관과 중선위원은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총리 밑에 장관이 있죠. 국무위원. 그 다음에 권력기관들이에요. 국정원, 검찰총장, 경찰총장, 그 다음에 국세청장이죠. 그 다음에 합참의장이 있어요.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모두를 통괄하는 합참의장. 여기까지가 권력기관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규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권한. 그래서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한은총재.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한은에서 결정하죠. 금통위가 있어요. 한은 내부에. 자, 그 다음에 KBS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권력의 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청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봤자 국회 동의 안 나와도 그냥 임명해버리잖아요. 그죠? 법률의 취지를 살리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준독립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장.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 사문화당이 있지만 후보자까지. 그래서 이쪽은 준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런 기관들,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인사청문특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한 7년에 한 번쯤 출제되는데 틀리면 괜히 속쓰리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문장 보면은 복잡해. 일단 그림 먼저 봅시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20일 동안 인사청문특위 존재기간. 근데 청문기한이라고 법률은 규정하고 있어요. 이 기간 내 인사청문하고요. 경과보고서 제출까지 끝내야 돼요. 그러면 인사청문특위는 회부된 날부터 구성된 걸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 인사청문까지는 15일 내에 끝내야 돼요. 그리고 인사청문은 3일 동안 합니다. 앞에 10일 동안 뭐 합니까? 위원회 구성하죠? 그 다음에 청문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합의를 해야죠? 그 다음에 누구 부를 건지 증인 나오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준비 과정이 12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일 동안 인사청문해요. 15일 동안 끝내세요. 5일 남았잖아요. 자, 이거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인사청문이 끝난 지 3일 내에 제출해야 된다. 여유기간 좀 있는 것 같긴 하죠. 근데 일단 법률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사청문, 특히 청문기가 기한은 20일이고 그 다음에 청문 언제까지 15일 내에 끝내야 되고 3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3일 이내에 이걸 제출해야 돼. 이틀 여유가 있겠네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제출 안 하면 그냥 상관없이 임명해버린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해서 본다면 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다음에 임명동의안 등이 본회의 의결 또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위원 정수 13명. 그런가 보다. 자, 기한 제출된 날부터 20일. 그 다음에 활동기한 자, 15일 내에 청문 끝내세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합니다. 3일 포함한 15일이죠. 그 다음에 청문회 끝난 지 3일 이내에 경과보고 제출하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보고서를 못 보냈어요. 20일 이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보성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어요. 자, 안 왔네. 대통령이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기간 중 송부되지 않은 경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왜? 이 경우는 인사청문 본회 의결을 가니까 구속력이 있죠. 대충 뉴스 보면요, 버티고 도장 안 찍어버려. 대통령 임명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죠. 어쨌든 인사청문 왜 하는지를 고려한다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일단 날짜 확인하세요. 인사청문이 개판됐을 때 출제가 좀 되는 편인데 현 정부는 워낙 개판이 많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모집 끝났고요. 임용 이제 끝났다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 시험이 있었죠. 시험은 출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게 출제 빈도수가 높은 것들. 자, 시험 유형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충 여러분 아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 보는 시험은 지능검사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죠. 떨어뜨리간 시험이기 때문에 이딴 거 왜 냅니까? 자, 변별력 문제인데 어쨌든 그래요. 이런 시험도 있다. 7급에 적용된 피셋은 적성검사입니다. 공부량과 점수가 비례하진 않아요. 물론 이건 있겠죠. 한 번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헤매다가 틀린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자, 그래서 필기시험에서 우리나라는 7급에 적성검사 피셋, 그 다음에 이렇게 가더라. 자, 체력검사는 소방직 같은 경우, 그 다음 환경미원 채용할 때 이걸 보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죠. 자, 시험이 제대로 된 거 맞아? 측정 수단의 신뢰성과 타당성, 이 관계는 우리가 알아요. 일관성을 갖는지, 신뢰성입니다. 기타 객관성, 주관성을 배제해야 되겠죠. 난이도, 변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신뢰성과 타당성 등의 문제인데, 자,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 조건입니다. 타당성은 신뢰성의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면 타당하지 않은 시험은 신뢰성도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신뢰성이 없는 시험은 타당성 볼 것도 없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인데 P면 Q다가 참이면 요걸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말하면 타당성 높은 시험은 당연히 신뢰성 높은 시험이죠. 타당성 높아지면 신뢰성 높아집니다. 역의 명제는 거짓이죠. 이의 명제도 거짓이죠. 대우 명제는 참이죠. 따라서 자, 신뢰성 높다고 타당성 높은 건 아니에요. 왜? 높은 신뢰성이지만 타당하지 않은 시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타당성 떨어지지만 얘가 높아지면 신뢰성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근데 신뢰성이 없으면 타당성 볼 것도 없어요. 이 관계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꼭 좋은 건 아닌데 어떤 서랍 안에 파티션으로 딱 구분되어 있어요. 전체 구슬이 20개인데 여기 5개가 있어요. 구슬 2개를 더하면 총 22개죠. 높아지면 높아집니다. 근데 얘가 줄었어. 근데 얘가 늘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알 수 없어요. 근데 얘가 15개로 줄었어요. 전체 같이 줄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대충 이렇게 해서 요 문장이 맞다 틀리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거 잡은 다음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 역의 명제 거짓, 이의 명제 거짓, 대우 명제 참, 이렇게 잡으시면 안 헷갈리겠죠? 자, 그러면 타당성 개념과 신뢰성 개념이에요. 자, 일관성을 가질 때 신뢰할 만하겠죠? 타당성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걸 얼마나 정확히 측정했는가. 키를 재는데 저울 갖고 재겠대. 타당한 측정 수단은 아니죠. 그러면 시험이란 것은 시험 성적 좋으면 일도 잘할 거다, 이걸 보는 거거든요. 기본이. 근데 교수들이 공부를 잘 안 해. 특히 인사행정 전공 아니면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기본 문제, 심화 문제로 나눠서 잡으세요. 기본적으로 자, 측정하는 건 제대로 측정했는가인데 직무 수행 능력 예측의 정확성은 무조건 기준 타당도로 풉니다. 그 다음에 내용 타당도는 직무 내용과 시험 요소 상관관계 현재 능력을 본다. 오우씨,
자, 이거는 이따 잡겠지만 시험 성적과 근평 성적이 비례하면 기준 타당성이 높다. 왜 예측일까요? 시험 성적 높은 사람이 아직 일 안 했죠. 근평도 높겠네. 그럼 타당한 시험인 거야. 그래서 예측의 정확성. 내용 타당도는 있다 보겠지만, 자, 시험 성적 좋아. 당연히 일도 잘하겠네. 당근.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봅니다. 구성 타당성은 정책 실험의 타당성에서 봤듯이 이론적으로 구성한 능력 요소를 제대로 평가했냐. 이론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구성 타당성, 근평 나오면 무조건 기준 타당성, 이게 나오면 무조건 기준 타당성. 얘랑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표현이 모호하죠? 그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자. 2010년대 넘어가면서 이쪽에 좀 깊게 들어간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응시자에게 시험을 봤어요. 사람 많죠? 합격자를 골라내야겠죠.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거에 타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라는 거예요. 시험 성적이 근무 수행 능력을 제대로 평가했다면 타당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 성적 좋은 사람이 근무 수행 능력이 높다는 전제가 충족됐을 때 타당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이 타당한지 정책 실험 보는 타당성이 이쪽이고, 시험이란 수단이 타당한지 도구적 타당성이 되는 건데, 어쨌든 시험에서 타당성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통 4가지가 있어요. 시험에서는 3개를 주로 냅니다. 자, 일단 가장 쉬운 것. 저 사람은 가톨릭 신자야. 밥 먹을 때마다 성호 긋더라. 외견상 타당하다. 밥 먹을 때마다 이거 하는 사람은 가톨릭 신자다. 이걸로 나는 저 사람의 가톨릭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거야. 기독교 신자는 매주 일요일날 교회 가더라. 이걸로 나는 저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겠다. 액면 타당성이에요. 외견상, 상식적으로 수용 가능한가. 이게 이제 액면상.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 이걸로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3개를 주로 본다는 거죠. 내용, 기준, 구성 타당성. 그러면 일단 시험 문항을 구성할 때 직무 내용들이 막 있어요. 그럼 이 직무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항을 만들어요. 구성해요. 그러면 이 시험 문항에서 잘 안해? 근무 수행 능력도 높겠네? 이게 내용적으로 타당한 시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항 자체가 직무 내용을 대표하는가 포괄하는가.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직무 내용을 분석해서 문제로 만듭니다. 그럼 문제 은행을 만들어요. 랜덤으로 뽑아요. 우리가 자,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무작위로 배정해야 하죠. 그죠? 진실험은 살짝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전문가에게 자, 정말로 제대로 된 거 맞아? 전문가의 저지먼트가 들어가면 내용 타당성이에요. 동료 교수한테 문제 잘 만들었는지가 한번 검증해 볼래? 그런 겁니다. 수능 시험은 내용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할까요? 고등학교 교사로 출제위원을 구성하죠. 그 다음에 자, 출제하는 사람과 검증하는 사람 따로 구성하죠. 그리고 이제 합숙에서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건 뭘까요? 시험 문제를 유출할까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문제를 만들고 거기서 일단 뽑고 그 다음에 출제된 거 정답 다시 체크하죠. 이 내용 타당성 높이려는 거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도 이 형태로 문제 은행으로 갑니다. 보통 문제 은행이 3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이 3년마다 좀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출제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출제 교수가 3명입니다. 3명인데 기본이 3명인데 자,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에다가 자기가 새로 만든 문제를 더해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검증을 교차 검증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다. 근데 예산 때문에 3명, 야, 이건 문제 잘못 낸 것 같아. 그냥 그 안에 조정하는 거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타당성입니다. 포괄성, 대표성, 전문가 판단 기억하세요? 기준이 이건 뭐냐면 시험 성적도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근무 성적 평가 점수도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두 기준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기준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다면 측정 도구 다른 기준과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예측적 타당성과 동시적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성적 좋은 사람이 합격하겠죠. 수석 합격자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금평 점수 나오겠죠. 그러면 자, 동기 중에 가장 높은 금평 점수 나왔는지를 비교하는 거야. 당장 확인 가능합니까? 나중에 나옵니까? 예측적 타당성이에요. 그러면 재직자에게 시험을 보도록 해. 재직자 시험 성적과 재직자는 이미 금평 점수 나와 있죠. 그래서 재직자들의 시험 성적을 비교해. 그러면 금평 점수가 높은 사람이 고득점 받았다? 그러면 타당한 시험이라고 간주됩니다. 그걸 동시적 타당성. 재직자에게 동시, 합격자의 금평 점수 나면 나중에 확인되죠? 예측적 타당성. 자, 그 다음에 구성 타당성이 있어요. 자, 구성 타당성 이론 요소죠. 이론적 요소가 제대로 구성됐는가? 시험 문항은 근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얘가 시험 문항에 제대로 구성됐는가를 보는 거야. 실제 직무 내용으로 문제를 만든다, 내용 타당성이고, 직무 내용으로 문제를 구성했다, 구성 타당성, 내용 타당성이고, 이론적인 요소가 지표로 만들어졌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진보야 보수야?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지표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자, 경제개입 찬성하면 진보, 반대면 보수. 자, 환경 규제를 찬성하면 진보, 반대면 보수. 그 다음에 또 가격 원리, 또 뭐가 있을까? 어쨌든 등등등 몇 가지 요소를 B, C 이렇게 갔을 때, 자, 일관되게 이렇게 나왔으면 A라는 사람은 문항의 대답에 요 두 개에서 오케이 했어요. 근데 자, 반대로 이걸 비교하면 반대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비교했을 때 반대로 대답이 나와야 되고 같은 방향으로 대답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요걸로 보통 비교합니다. 자, 문장 봅시다. 내용 타당성이죠. 기준 타당성. 자, 측정 도구를 통해 얻은 측정값과 기준 변수를 정해서 얻은 다른 측정값 상관관계를 분석해요. 예측적 타당성과 동시적 타당성 두 가지가 있다. 이걸로 출제됩니다. 구성 타당성이 좀 어렵습니다. 구성 개념은 추상화된 개념이에요. 추상이란 단어가 어려운데 행정에 들었다면 어렵겠지만 국어 시간에 추상 개념을 들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추상화 정도 높은 개념 말합니다. 연구자 측정하고자 하는 이론적 구성 개념이 실제로 측정도에 제대로 반영돼서 측정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론적 구성 개념과 측정하는 도구의 일치 정도입니다. 여기에 같은 개념을 상이한 방식으로 물어봤어. 경제개입 찬성합니까? 환경규제 찬성합니까?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때 수렴적 뭐이죠? 자, 다른 개념을 동일한 방식으로 물어봤어. 반대 결과가 나와야죠. 따라서 이때 차별적 타당성이라고 불러요. 같은 개념, 다른 개념에서 차별과 수렴으로 풀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인데 여기까지 봐야 돼? 경관시험이라면 보세요. 경관시험에서 95점 받고 싶다면 근데 안 봐도 95점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군무원과 경관, 소방간부 이런 시험이라면 좀 볼 필요가 있는데 7급? 저 같으면 틀릴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다속성, 다측정, 행렬부, 멍미 둘이상의 개념을 둘이상의 상이한 측정 방법으로 검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인 분석, 상관관계 높은 항목들을 묶어서 공통요인을 추출해서 물어봐요. 몰라야지. 몰라. 그래서 여기까지만. 근데 이것도 헷갈려요. 그냥 같은 개념 다른 개념에서 수렴 차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보통 문제는 이론적으로 그러면 구성 타당성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이 그림 만들 때 2시간 걸리긴 했었는데, 자, 일단 내용 타당성은 직무 내용을 시험 문항으로 만듭니다. 요소 1, 2, 3입니다.
자, 요게 제대로 대표성을 갖는지, 측정수단 서로 다른 측정수단인데 비례하는지, 객관시험과 주관시험과 면접시험 서로 다른 걸 물어봤죠. 근데 시험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지표로 만든 거죠. 근데 객관시험의 성적과 주관시험 성적과 면접시험 성적이 비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좀 느낌이 비슷한 듯 다른 듯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신뢰성에서 좀 들어가는 건 나중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봤어요. 이제 채용됐어요. 그러면 자, 올라가는 거 승진, 하가명령, 강임입니다. 강임은 징계 아닙니다. 강임은 징계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했어. 그리고 직제가 개편됐어. 초과 인원이 있어. 과원됐어. 혹은 폐직됐어. 그 경우 자, 옷 벗고 나가실래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직권면직하지 않고 일단 4급인데 5급으로 일단 내립니다. 내리고 이쪽에 튀어나왔을 때 최우선적으로 임용한다는 조건으로, 승진 임용한다는 조건으로 강임 임용할 수 있어요. 징계 아닙니다. 징계는 딱 두 단어, 두 글자로 돼 있어요. 두 글자 중에 징계 아닌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강임은 징계 아닙니다. 보직을 바꿨다 전보라 불러요. 근데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에 옮겨갔다 전직이라 불러요. 그러면 전직은 전직 시험을 통해서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자, 양양군에 채용됐어요. 혹은 인제군에 채용됐어요. 정말 오지 중에 오지가 되겠죠. 가평군에 채용됐어요. 어우 짜증. 근데 커트라인이 낮아서 합격했는데 자, 도시적으로 가고 싶어. 강릉으로 가고 싶어. 근데 내부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 전직학에서는 전직 시험을 통해서 해야지 불만이 없겠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꼭 이런 것만 아니더라도 행안부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나는 통일부로 가고 싶어. 업무 성격 다르기도 하니까 전직 시험에 합격한 자를 전직시킬 수 있다. 원칙입니다. 그 다음 자, 인사교류인데요. 타 기관으로 아까 죄송합니다. 전직은 직렬을 바꿨어요. 직렬을 바꿨어요. 전직은 직렬 바꾼 거고 전보는 보직만 바꿨어요. 동일 직렬내. 타 기관, 인사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소속을 바꿨어. 전입입니다. 얘도 전입시험에 합격한 자를 원칙으로 전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갔다 오는 것 파견 근무라고 불러요. 민간기관에 기업 포함해서 임시로 채용됐어요. 휴직 처리해줍니다. 민간근무 휴직제. 민간기업에 있는 사람을 일단 공직에 파견 근무.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기타 겸직 같은 것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자, 먼저 승진입니다. 승진 한계. 계급제는 승진 한계가 높죠. 직급에는 승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급제는 승진 한계가 높다면 직급에는 승진 한계가 높지 않다. 그래서 한번 7급 들어가면 옷 벗을 때가 7급인 경우가 직급의 대부분입니다. 기간적 범위. 이때 개방주의 폐쇄주의는 신규 채용할 때 개방형 폐쇄형이 아니고요. 자, A 기관에 한번 들어가면 옮겨갈 수 없어. 이게 폐쇄주의입니다. 계급제가 이런 게 많겠죠. 직급제는 자, 다른 기관으로 갈 수 있어. 개방주의를 주로 선호하긴 하겠죠. 자, 승진적 최소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승진적 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 대우공무원제 복수급제 이 제도가 들어온 3년 동안 출제가 좀 됐어요. 지금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자, 과장 대우가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민간기업의 대리인데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대리 직급을 유지하면서 과장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보수의 과장에 준하는 과장처럼 대우해줄게. 대우공무원제야. 근데 자, 보면은 3급인데요. 국장급이에요. 국가직에서 국장급입니다. 국장급인데 자, 내려가는 것
상급인데 국장 자리가 없어요. 4급의 과장급입니다. 근데 자, 국장급 자리가 다 찼어. 3급으로 승진했는데 그때 3급인데 과장입니다. 복수직급제라 그래요. 과장에 3급, 4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수직급제. 내려간다, 올라간다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급 공무원이 자, 능력이 있어. 근데 5급 승진을 포기했어. 필수 실무요원제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월급을 더 줍니다. 마치 이런 거 있죠. 상사 다음에 온사 비슷한 느낌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만 좀 달라요. 6급 공무원 중에서 장기 근속자, 능력 있는 자 5급 승진 포기했을 때 이렇게 간다. 계급수를 확대한다. 계급수 확대는 임시방편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데 계급수를 더 쪼갰어요. 그러면 승진이 빠를 것 같죠? 느낌적 느낌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계급정년제, 무능한 사람이 승진 못하고 있는데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해소 방법이 되긴 하는데 문제가 승진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수용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신분을 많이 따져요. 특히 군대. 그래서 우리나라 계급정년제는 특정지 일부, 군, 경찰, 소방관의 일부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어요. 계급정년제. 그 다음에 근속정년제도 있는데 근속정년제는 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은 스타에 적용되고 있고 군대는 그 다음에 대령급 이하는 근속정년을 택합니다. 대령인데 총 몇 년 이상 근무했는데 대령 이상 승진 못했네. 그럼 나가세요 하는 거예요. 대령인데 몇 년 이상 근속기간을 딱 잡았어요. 초과하면 그냥 나가세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연령정년과 함께 근속정년, 계급정년을 적용하는데 자, 특정직 일부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경우 승진이 공정해야죠. 승진 기준은 뭘 잡을 거냐? 흰색입니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경력에 따라 승진시킬 거냐? 실적에 따라 승진시킬 거냐? 아무래도 얘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실적 점수라는 게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죠. 어쨌든 실적에 시험 성적도 포함됩니다. 업무 성과, 근평 이런 것도 실적이에요. 자, 몇 년 근무했어? 어느 업무를 몇 년 해봤어? 이걸로 가는 겁니다. 경력이 더 객관적이에요. 시험 성적, 근평 가면 근평 오차가 있거든요. 시험도 앞에 봤던 타당성이 높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높다고 꼭 일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업무 성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는 객관적 성과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데 주관적 평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적 조사에 부합하지만 주관적입니다. 정시를 배제하는데 경력이 효과적입니다. 내 오른팔 점수를 막 올려줘요. 뭔지 알겠죠? 자, 근데 경력 기준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부하 직원이 경력 평정 위로 갑니다. 장관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세요. 정실 방지는 뭐가 효과적이다? 땡. 요거. 이렇게. 그 다음에 한국의 승진제도입니다. 승진 임용은 근평, 경력 평정, 기타 능력 실증에 의하며 체크. 그 다음에 승진 임용 및 재청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된다. 좀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간 거겠죠. 참고로 출제 거의 안 됩니다만 3급 이상,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의 승진 임용, 능력과 경력을 고려해서 5급으로 승진은 시험을 통해서 승진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6급 이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병행할 수 있습니다. 승진 시험 없이 바로 가는 거죠. 이쪽은 시험 말고 능력, 경력을 통해서 체크해서 가는 겁니다. 한 번쯤 읽어 정독해 주세요. 승진 시험입니다. 몰라. 일반 승진 시험이 있고 공개 경쟁 승진 시험이 있어요. 그런가 보다. 보통은 이걸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시험 승진으로 갔을 때 문제가 있어요. 보통 어떤 문제냐면 승진 시험 6개월 전부터 출근을 안 해버리거나
그래서 말이 많으니까 일단 출근에 도장 찍고 업무 시간 중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야, 감사 떴다 하면 얼른 또 가야죠. 그러니까 승진 시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항상 말이 많았던 이야기. 근데 그래서 그 심사 승진으로 갔더니 이제는 뭐가 끼어들죠? 뒷돈.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근속 승진. 근속 승진은 몇 년 연속 근무를 했어. 자동 승진이에요. 그러니까 승진 늦더라도 9급은 7년 지나면 무조건 8급 승진. 근데 보통은 최저 승진 기한을 지켜줘요. 7급까지는. 근데 이제 7급부터 적체가 심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 승진이 있어요. 우수 공무원 최저 근무 기한을 충족했을 때. 보통 9급은 2년이면 그냥 승진한다 보시면 돼요. 8급으로. 자, 그래서 얘는 이 연도가 바뀌었을 때 출제됩니다. 근데 30년 동안 규정이 안 바뀌었으니까 과거 90년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 이것 때야 됩니까? 극적. 30년간 출제가 안 됐다. 그래서 에이씨. 요건 중간에 바뀌어서 연도를 적어드렸지만 우리 책에도 연도 있긴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개념만 챙겨가자. 흰색이죠? 승진 대상직이 1급은 하위 공무원, 2, 3, 3급 이상은 동일 직군내, 4급 동일 직렬내입니다. 고위공무원단은 대통령 정하는 자격 능력을 갖춘 자로 돼 하위직이죠. 그래서 1급과 고위공무원단은 하위직이고 그 다음에 2, 3급은 동일 직군, 4급에는 직렬내입니다. 원칙이 직위분류 사유를 가미했기 때문에 직렬내 승진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죠. 승진제도 문제점이에요. 한국은 이게 문제죠. 부처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국토부나 행안부 좀 늦습니다. 문체부는 좀 빠른 편이에요. 차라리 저 부처 갔으면 내가 빨리 5급 승진했을 텐데 라는 게 있겠죠. 요게 문제가 되죠. 자, 승진 심사 객관성이 항상 문제가 돼요. 정실임명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제도가 들어오면서 행정농도가 심화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다. 이건 상식으로 보시면 돼요. 해소제도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승진이 안 됐는데 일단 4급 승진 시켜놓고 쉽게 말하면 대리급으로 가는 거죠. 4급인데 3급 승진 시켜놓고 과장으로 남아있는 복수급제. 그 다음에 4급인데 승진 안 되고 과장에 대우해준다. 대우공무원제. 그 다음에 필수실무위원제 아까 말씀드렸죠. 계급 수학 때 이런 것도 있죠. 임시 방편적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 계급적 연제 같은데 문제가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어디나 정실 이런 거. 기타 이런 게 있다. 이것도 이 제도가 도입된 다음에 출제됐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안 나오네. 자, 그 다음 배치 전환입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주 나오긴 하는데 뒤에 개념 따로 뽑아서 전직과 전부 개념 봤죠? 인사교류가 있어요. 인사교류 심의위원회 어딜까요? 당연히 인사총괄기관, 인사혁신처로 가야겠죠? 겸임 인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인정합니다. 자, 배치전환 전직과 전보인데요. 특히 전보. 자, 적극적 기능과 소극적 기능이 있어요. 자, 하나 업무만 계속 10년 동안 계속해. 아우, 지루해 죽겠어. 그리고 하던 방식으로 계속 가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차단해 주는 거죠. 이런 저런 일을 두루 거치면서 능력을 발전시켜줘요. 그 다음에 신축적 인력 관리를 가능케 해줘요. 할거지를 타파합니다. 한 부서만 계속 있어. 자기 부서 이익만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소극적 기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패 방지에서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였던가요? 서울시장이었을 때,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이었을 때 성북구 공무원을 구로구를 강남구로 완전히 뺑뺑이 돌려버렸어요. 투캅스인가요? 우리나라 영화 보면은 그 부임 첫날부터 수금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자, 업자들과 안면타야 돼요. 대충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자, 배치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제 본격적 수금이 시작될 때
전보 전직 해버려요. 그럼 수급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전문적 능력 발전을 저해해요.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도로 쓰는 건 오케이. 이런 의도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개인 세력을 부식시킨다. 부패, 썩게 만든다. 자, 이 사람 밑에 계속 부하 직원으로 10년 동안. 그러면 사병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징계 대용으로 쓴다? 이것도 바람직하잖아요. 징계해야죠. 징계 대신 야 3년 동안 저기 갔다 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 오지에 발령해요. 왜? 자르면 신분보장 규정에 어기죠. 그래서 오지 발령하면 사표 쓰고 나가세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경력관리입니다. 경력관리는 능력 발전을 위한 그 다음에 적세표 인사 배치고요. 원칙이 내부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원칙이에요. 필요할 때 헤드헌팅해서 그냥 외부 사람 갖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민간기업과 정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달라요. 돈이 아니거든요. 자, 업무 성격 다르고 민간기업에 없는 업무들도 존재하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당 조직 내부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커리어 디벨롭먼트 시키는 게 최근의 경력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때 경력을 어떻게 잡을까? 직위불자는 직렬 내에서만 쭉 올라가죠. 이게 I자형이에요. 근데 하이직은 대학 학부제처럼 하이직은 여러 자리 로테이션을 해요. 그러다가 위로 갈수록 쟤는 이쪽에 적성이 있네. 그 분야로 승진하도록 하는 거 O자형입니다. 하이직은 직렬 내 승진으로 가다가 고위공무원단은 직렬 직군 구분 없이 임용됩니다. 이게 T자형입니다. 두 개를 결합한 게 공자형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터치하시고 자, 필요성, 목적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의 전보제도죠. 이런 게 싫더라. 전문성과 능률성 높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정기적 순환보직 규정을 삭제했어요. 2년 지나면 무조건, 6개월 지나면 무조건 옮기세요. 과거는 6개월이었거든요. 보통 1년마다 자리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리 옮기면 업무 적응하는데 최소 3개월이에요. 과장급이라면 능력 있는 과장은 3개월이 업무 적응 기간이에요. 그러면 과장이 발령받았어요. 그러면 일일이 지 내리지 않고 부하 직원 하는 방식을 쭉 봐요. 그 다음에 업무 파악 끝나면 이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6개월 지나면 9개월째죠? 3개월? 6개월 지나면 이제 본격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3개월 지나니까 보직 변경하세요. 짜증. 그래서 이거를 일단 삭제했어요. 정기적 순환보직을 없앴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잦은 정보가 문제되니까 필수 보직 기간을 잡았어요. 어쨌든 3년으로 잡았습니다. 과거 2년이었어요. 3년. 네, 3급 또는 4급 공무원 고위공무원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을 2년, 3년으로 일단 바꿨다. 그리고 하부 기간과 소속 기간 내 안에 선보는 2년 내 안 된다. 소속 기간이 같은 기간 내 전보는 1년 내 전보 안 된다. 필수 보직 기간은 3년을 잡았고 2년 소속 장관 같은 기간 내 1년. 예를 들어서 자, 보좌 기간과 보조 기간이죠. 부속 기간과 특별지방행정 기간이죠. 그 안에서 근데 이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거고요. 전문직이야 전문직이군 이렇게 됩니다. 그래 전보 제한 규정이 있다. 자, 그런데 직위해제 이때부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직위해제는 뭐냐? 얘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자를까? 야, 잠시 대기. 근무 수행 실적 성격이 극히 불량한 자. 능력이 부족한 자. 야, 그거 업무 잠깐 관두고 이리 와봐. 그래서 뭘 시키냐? 너희가 한번 해봐. 혹은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자,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대기 명령을 발령하고 이 기간 동안 개선 여지가 없어. 그러면 그냥 옷 벗으세요.
직권면직. 실적제 원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무능하면 자를 수 있게 열어두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직위해제를 하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직권면직으로 이어진다. 징계 아닙니다. 징계는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징계예요. 그 다음에 자, 징계 절차에 회부됐어. 근데 중징계, 정직부터 중징계 들어가요. 야, 심하셨어. 견책입니다. 그 경우는 아니고 정지상 중징계, 이 말은 뭘까 될까요? 파면 해임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야, 파면 해임이든 이게 결정나기 전까지 잠시대기,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인데 그 중에 중징계 절차에 회부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옷 벗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형사사건 기소되고 유죄 판결 나면 결격 사유 들어가겠죠. 그래서 알 수 없어. 너 잠깐 재판 끝날 때까지 대기하세요. 그 다음에 자, 죄질이 무거운 비행입니다. 그냥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비리 행위를 저질렀어. 그 경우. 그 다음에 성범죄.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수사 기간 중이에요. 동사무소에 일하고 있는데 신문 기사에 나왔어. 막 계란 던지고 난리 났어요.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까요? 이런 것들도 감안된 거고요. 어쨌든 죄질이 무거운 비위 행위, 비정상적 행위를 했을 때 자, 이걸로 수사 중입니다. 감사 중입니다. 자, 끝날 때까지 대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추가됐어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인데 적격심사 회부된 경우 부적격 판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옷 벗어야 돼요. 옷 벗을지 모르니까 잠시 대기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경우 뭐한다? 잠시 대기. 이게 직위 해제. 해당 업무를 담당할 책임에서 해제시켜줄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일 안 해도 돼. 근데 이 경우 월급이 깎이겠죠. 당연히 일 안 하니까. 직위 해제입니다. 그럼 징계는 뭐냐? 법령 위반, 의무 위반, 근무 태만, 공무원의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 동양적인 느낌인가요? 어쨌든 이런 경우 그때 징계 절차 회부됩니다. 자, 일단 5급 이상은 소속 장관이 6급에는 3급 기관의 장이 징계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징계권자,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는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합니다. 대충 6급 이상은 3급 기관이 되겠고 5급 이상은 장관이 되겠죠. 징계권자. 자, 독립기관, 국무총리 등기관의 중앙인사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의결은 중앙행정기관 파면해임은 3급 기관의 장이 한다. 어쨌든 이런 기관에 있는 경우 3급 기관 장관이 아니라 3급 기관의 장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인데 총리 소속으로 두고 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근데 총리가 징계 의결을 요구했어요. 그 경우는 6급 이하도 이렇게 갑니다. 5급 이상 6급 이하로 가요. 5급 이상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6급 이하는 보통징계위원회로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청한 경우 6급 이하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이 조사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 수사에 개입할까봐,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봐.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공무원이 퇴직할 때, 야, 걸린 것 같아. 그냥 옷 벗고 나가버리면 파면되지 않겠죠. 그럴까봐 퇴직만 한 경우 자, 해임 파면 사유가 있는 점을 봐야죠. 그래서 감사원의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징계 의결할 때 진술계를 주지 않는 징계의결은 무효입니다. 스스로 변할 수 있어야죠. 기관장은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처분 전에 상급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자, 처분 전에 해야 돼요. 처분 끝나면 그걸로 끝. 자, 구제. 피징계자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소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소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걸 거쳐서 행정소송을 갈 수 있죠. 필요적 전취지 했었죠. 자, 징계 종류입니다. 요건 출제가 많다는 거죠. 심할 썼어. 견책입니다. 견책이면 이게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대충 5년에 10년 동안 금평 점수가 깎여요. 심할 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 뭐죠? 반성문 써 이런 거죠. 감봉 월급 깎는다? 1, 3개월입니다. 1, 3개월입니다. 1, 3개월 기간 내에서 감봉은 보수 3분의 1을, 정직은 과거 3분의 2를 감했는데 전액을 감합니다. 전액입니다. 3분의 1 전액. 그리고 승급 제한도 있어요. 6, 12, 18개월. 얘는 정답으로 잘 안 나와. 자, 정직은 자, 직무종사 못해요. 야, 집에서 있다 와. 경찰 드라마 많으니까 경찰이라면 정직 기간 동안 야, 배지 총 주고 집에서 있다 와. 이게 정직이에요. 정직이에요. 강등은 한 계급 밑으로 내리고 3개월간 정직과 똑같은 효과 플러스 1계급 강등이에요. 정직 플러스 1계급 강등. 강임과 달리 강등은 징계입니다. 자, 계급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임기적 공무원은 강등 적용할 게 없죠. 외무공무원은 1등급, 교육공무원은 동정직무의 하위직에 임용합니다. 외무공무원은 계급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등급 기준이 있거든요. 1등급 밑으로. 당연히 이건 상식으로 풀면 돼. 이쪽은 상식으로. 해임, 옷 벗는다. 옷 벗고 나가세요. 해임과 파면이 있다. 자, 신분상실 3년 5년 동안 재임용 안 된다. 그리고 퇴직급여가 제한이 있어요. 자, 일단 5년 이내 근속했던 사람과 이상 근속했던 사람, 5년 이내면 퇴직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 쥐꼬리만한 퇴직금을 더 잘라. 그래서 8분의 1 해임은, 그 다음에 이상면 4분의 1, 파면이면 2분의 1, 이쪽이면 4분의 1로 갑니다. 그래서 4분의 1, 2분의 1인데 5년 미만이면 그보다 4분의 1 덜 감한다. 퇴직급여 제한이 있다. 그래서 징계는 몇 개가 있다? 견책감목,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있다. 6개만 징계다. 자, 이제 옷 벗는 경우인데 옷 벗기 전에 휴직이 있어요. 나 잠시 좀 쉴게요. 휴직에는 자, 쉬고 싶지 않아도 너 이번에 강제휴직입니다. 원해에서 휴직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질병 때문에 요양이 필요할 때, 야, 너 쉬었다 와. 제발 좀 쉬어. 강제휴직입니다. 저 유학 갔다 오고 싶은데요. 임의휴직이에요. 원에 의해서 휴직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어요. 병역법에 따른 징집이 나왔네요. 당연히 휴직시켜줘야죠. 천재지변 전시사변으로 실종됐어요. 일단 휴직 처리합니다. 이 사람 발견될 때까지 휴직 처리해줍니다. 기간 끝나면 그냥 직권면직으로 간다 보시면 돼요. 번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직무를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직장 이탈 의무가, 금지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징계로 가는 건데 휴직 처리해줘야지 징계를 안 받죠.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알아두세요. 공무원 노조 현재는 일단 전임자입니다. 실무를 하지 않게 휴직 처리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육아휴직 같은 것들은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어렵진 않겠죠? 근데 이것도 있어요. 외국 근무나 유학을 갔어. 연수 갔어. 근데 배우자도 나도 같이 갔다 올게요. 휴직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눈치 보여서 출산 휴가를 못 냈어. 육아휴직을 못 냈어. 그럴까봐. 왜냐면 자 6개월 정도면 결혼 보충 안 해주거든요. 이런 경우 결혼 보충 꼭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넣었어요. 어쨌든 상식으로 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퇴직관리에서 자 우리가 이제 옷 벗어야 되는 경우죠. 사표 쓰고 나간다. 의원면직 혹은 임의퇴직. 원에 의해서 퇴직한다. 의원면직 혹은 임의퇴직.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된다. 강제퇴직. 정년퇴직이 있고요. 60세입니다. 직권면직이 있고요. 당연퇴직이 있고요. 징계에 의한 퇴직이 있어요. 그러면 얘 빼고 나머진 징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직권면직은 뭐다?
임용권자 직권으로 옷 벗으세요. 이게 직권면직이에요. 직제 정원 개폐 예산 감소로 폐직 과원됐을 때 정리해고와 비슷해요. 면직할 수 있어요. 인정해줘야죠. 휴직 만료기간, 휴직기간 끝났는데 안 오네? 자를 수 있어요.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 너무 오래 쉬었어. 어떻게? 자를 수 있어요. 직계제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개전의 여지가 없어. 자를 수 있어요. 전직시험 3회 이상 불합격한 자 중에 무능하도 판단될 때 자를 수 있어요. 자, 징병검사 입영, 군 수입 통지 나왔는데요. 안 가네? 자를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해당 직급에 필요한 자격증이 효력이 상실됐어요. 소멸 상실됐어요. 건축 과장은 건축기술 자격증이 필요해. 건축기사 자격증 필요해. 근데 그 자격증 효력이 소멸됐어. 자를 수 있어요. 자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부적격 판정을 받을 때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이 둘은 직위해제 사유죠. 적격심사 해부됐어. 자를 수 있죠. 무능하도 판단이 자를 수 있죠. 그래서 둘은 이것 때문에 직위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퇴직. 당연퇴직은 공무원이 결격사에 해당할 때 별도 처분 없이 퇴직합니다. 통지를 했다. 이건 사실의 통지지 행정처분 아니에요. 행정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다만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모든 파산자는 당연퇴직 아닙니다. 면책 신청하면 파산을 면할 수 있죠. 근데 면책 신청하지 않았어요. 면책 신청했는데 인정 안 됐어요. 이 경우만 당연퇴직입니다. 왜 그럼 파산자에 대해서 이런 경우 퇴직시킬까요? 빚쟁이들 계속 쫓아다니면 일이 제대로 될까요? 혹은 자, 빚을 갚아야 되는데 공금 보면 막 그런 것 때문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형의 선고 유예기간 있는 자, 모든 경우가 아니라 술해죄, 제3자 뇌물공여죄, 배임횡령죄, 성폭행 등의 경우, 아동 청소년 성폭행, 당연히 성폭행까지 한 것도 성범죄죠. 이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당연퇴직이다. 그래서 형의 선고 유예기간 있는 자 당연퇴직인데, 근데 이 경우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당연퇴직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정년퇴직입니다. 연령정년 있죠?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요. 근속정년 있어요. 계급정년 있어요. 군인, 경찰관, 소방관의 계급정년 적용됩니다. 근속정년은 대령, 소령, 중령, 소위, 중위, 대위, 그리고 준위까지 근속정년 적용돼요. 몇 년 이상 지나면 옷 벗고 나가세요 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모시던 과장님도 근속정년에 걸려서 1년밖에 안 남았네. 승진, 진급 못하면 옷 벗으시겠네 했는데요. 사실 능력은 참 탁월하신데 다른 과장님하고 비교하면요. 딱 보면 바로바로 딱딱딱 판단하고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업무량이 많은데 맨날 노는 것 같아. 일을 빨리 처리해버리니까. 그리고 그 30년 이상 근무했던 준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나이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 과장님 능력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근데 육사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드디어 옷 벗으시겠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명예퇴직입니다. 20년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문제 볼게요. 좀 많았죠. 근데 중간에 끊기가 애매해가지고. 전략적 인적 자원관리 옳지 않은 것은 장기적으로 가야죠. 목표 성과 중 심적 인적 자원관리 필요하겠죠. 개인 욕구는 전략적 목표 달성에 희생해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게다가 변혁 리더십에도 개인적 배려가 필요하잖아요. 조직과 그 다음에 조직의 소속감 이것도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야. 인사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 관여한다? 그래야겠지. 인적 자원 관리니까 조직 전략 및 성과와 인적 전략 활동 간의 연계, 전략과 연계돼야죠. 그래서 전략적이죠. 우리나라 공무원제도 옳은 것만 찾으래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죠. 공무원 노조는 직장협의회 설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있는데 직장협의회를 또 들 수 있어요. 단 하나의 기관에 복수협의회 인정 안 됩니다.
휴직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보여하면서 직무 담임을 일시적으로 해지하는 것. 임용권자가 직권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과 원에 의하는 청원휴직이 있다. 그럴 것 같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징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쵸?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 청구와 소청이 모두를 기소한다? 아니죠. 소청에 불복할 수 있죠. 얘가 틀렸네. 15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이 나빠서 공무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시킬 수 있다? 가능하죠. 다만 이 면직시키는데 15기간 중 이게 불복 가능하다 논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가능하죠. 디귿번 틀렸고 그 다음에 기억번 틀렸죠. 정답은 3번이죠. 인사청문제도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최근 문제가 2017년도 이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 하나 있었을까요? 인사청문 특위와 소관 상임위는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죠. 그 다음에 국가안보에 관한 것 비공개할 수 있죠. 소관 상임위는 인사청문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강요가봇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실정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잖아요. 게다가 채택하지 않았잖아. 대법원장과 헌재재판소장과 국무총리, 감사원장, 자 3부 대법관 포함되죠. 헌재와 중선은 국회 선출하는 사람들만 인사청문 특위에서 청문을 하죠. 그렇죠. 자, 2022년 10월 14일 기준으로 공무원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은 결격사유네요. 다른 상황 고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2021년 10월 13일 1년 전이죠. 피성년 후견이 종료됐어. 이 말은 뭐죠? 채용 가능. 파산 선고를 받고 2021년 10월 13일에 복권됐어. 19년 10월 13일에 공무원으로 징계로 파면점을 받았어. 그러면 3년 내 안 되죠. 2020년, 2021년, 근데 22년이네요. 금고는 5년이죠.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5년이죠. 2019년 10월 13일에 끝난 자. 자, 지금 끝나고, 자, 교도에서 나와서 출소한 지 5년이죠. 죄송합니다. 2019년이니까 20년, 21년, 22년, 23년. 아직 5년 안 지났네요. 그래서 4번은 채용 안 되죠. 결격사에 속하니까. 파면이고, 집행유예, 2년. 해임으로 잘못 읽었어요. 파면 5년이죠. 집행유예 2년이죠. 2년 지났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15제도 옳은 것은 신분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경위에 포함시켜줘야. 15공무원은 공무원 부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직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식 임용은 아니에요. 직권 면직되면 3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 사유. 직권 면직은 해임 파면 아니죠. 15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 처분엔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세모로 그랬죠. 판례는 가능하다. 학설은 없다. 그래서 세모. 근데 정답은 나는 옳은 걸 찾으래요. 그러면 이게 정답 나왔으니까 이거는 판례로 풀어달라는 이야기죠. 자, 배천한 본질적 용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선발의 불안 요소 보완해서 개인의 능력을 촉진할 수 있겠다. 능력 발전에 도움됩니다. 구조변에 따른 저항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 이쪽에 과원됐어요. 이 넘겨주면 되겠죠. 부족한 쪽으로. 업무협조 유도하고 구성원 갈등을 해소한다. 왜?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가. 징계 대응 사임 유도 방식으로 바람직하지 않죠. 공무원 경력개발 준수에 대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적재적 배치해야 되죠. 직급 중심 가야 된다. 인재 양성이다. 자기주도 원칙이다. 자, 직급 중심일까요? 경력 개발인데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신분 변경 소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직권면직 법률상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징계 아니죠. 정직은 정직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하죠.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된다. 강제 휴직이 있었죠.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능력 향상 기대가 어렵습니다. 이때 직권면직 가능하죠. 자, 옳지 않은 것, 당연퇴직은 법의정한 사유 발생한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별도 처분 없이 소멸. 직권면직, 법의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옷 벗으세요. 직위해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급격히 나쁜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죠? 강임은 한 계급 밑으로 가죠. 징계 아니죠. 직위해제 설명을 옳은 것은 공무원 징계 아니죠. 직위해제 처분받은 공무원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 건 아니죠. 아직은 아니에요. 직권면직 되기 전까지. 능력 부족, 근무성 나쁜 자에 대해서 직위해제 가능하죠.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정식재판 해부됐을 때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자 배임 횡령죄, 그 다음에 극히 불량한 비행위, 성범죄 포함해서 이 경우 이거를 수사 중인 경우 가능하고, 고위공무원단은 부적격 심사, 적격 심사를 갔어요. 직위해제 가능하죠.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민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위를 부여합니다. 왜? 이유가 없으니까 바로 가야지. 계급정년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직에서 나왔네요. 공무원 일정 기간 동안 승진을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 머물러 있을 때 자동퇴직, 강제퇴직이니까 인적자원 유동률은 높입니다. 고인물을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있겠죠. 교체 촉진이죠. 침체 타파죠. 직업자 강정성은 깨지네요. 뭐 어렵게 출제되진 않죠. 몇 년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자, 우리나라 공무원 복무 징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직무상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장관의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자, 요건 잠깐 남겨놓읍시다. 항상 예외라는 게 있거든요. 중징계 일종인 파하면은 5년 동안 제명 안 된다. 연금 2분의 1, 4분의 1 제한되죠. 깎이죠.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논문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있지 않겠어요? 감봉은 경징계 속해 정직부터 중징계죠. 견책감봉 경징계입니다. 1, 3개월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합니다. 단 보수만 깎는 거죠. 그쵸? 그러면 사실상 그 한류 쪽 가면 상규, 사회적으로 그 일종의 이런 게 있어요. 뭐랄까 그 축의금 낼 때 뭐가 있을까? 내 조카야. 조카가 공무원이야. 근데 공무원인데 축의금을 얼마 이상 못 번다? 보통 그 자기 자녀나 형제의 경우 주는 액수가 높잖아요. 근데 공무니까 이거밖에 안 줄게 좀 그치 않아요? 그런 부분 항상 뭐가 들어간다? 상규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상규에 속하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야기가 달라요. 직무와 무관하다고 장관한테 선물 줬어요. 직무와 무관하다고 사모님한테 승진심사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 무관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김영란법 같은 거 그러면 백을 받아도 되나요? 안 돼요. 그건 바로 걸려요. 근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죠? 미친 거 아니에요? 직무와 무관하니까 불기소 처분하겠대. 우리나라 보면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이거 걸립니다. 짜증. 소청심사 옳은 것. 결정은 처분행정에 대한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아니지. 구속력 있죠. 처분행정청에 대한 구속력 나오죠. 재판상 판결과 똑같아요. 강임과 면직은 심사 대상이지만 휴직과 전보도
불이익을 주는 방식일 수 있잖아요. 해당됩니다. 지방소청시면은 기초자치단체별로가 아니라 상급단체잖아요. 소청은 광역에 설치합니다. 지방소청시면의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뭐 앞에 거 다 봤으니까 그렇겠지 뭐. 자, 공무원 임용시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의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며 종례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지. 내용 타당성은 시험 성적 근무 수행 실적 얼마나 부합하는가 기준인데. 자, 두 요소 간 상관관계 계수를 측정한다. 근평 점수와 시험 성적 두 계수 간 상관관계 기준인데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건 뭐죠? 신뢰성이죠. 같은 재시험법이에요.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재시험법, 동질 이용법 등이 있다. 그렇지. 기준 타당성이죠. 자, 신뢰성 일관성에서 신뢰성 일관성이었죠. 요거까지 봐야 돼? 7급하고 국회직 경관시험 준비하는 분은 일단 체크해 두세요. 챙겨갈 거냐 말 거냐는 나중에 판단하세요. 종적 일관성과 횡적 일관성이에요. 우리가 알죠. 정답 분석과 횡단 분석은 자, 세로 쪼개서 통사야. 시간을 달리했을 때 종. 그 다음에 같은 시간대 비교하는 거 횡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점, 동일 시점이에요. 자, 일관성이 있는가? 종적. 횡적은 다른 집단의 같은 시기에 시험을 봤어. 횡적 일관성이에요. 내적 일관성에서 하나의 평가지표로 측정 결과가만 있을 때 반분법, 임의로 둘로 나눠 각각 측정해. 크롬발파법 몰라. 재시험법. 재시험법은 시험을 다시 보는 거죠. 같은 유형의 문제로 시험을 다시 보게, 같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같은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를 다시 보게, 책형을 달리하거나 재시험법입니다. 반분법은 같은 문제인데 이거를 나눠가지고 책형을 달리해서 묻는 것도 속해요. 대체 형식에 의한 신뢰성도 있습니다. 대충 한번 읽어보시고 대표적인 게 이거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같은 형태인데 질은 다르다. 동형이질법. 자, 옳은 것은 신뢰성은 시험과 기준의 관계, 재시험법은 시험의 횡적 일관성을 조사하는 거다. 종이죠. 시험과 기준의 관계, 이건 타당성이잖아. 동적 타당성 검증에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재직자에게 보는 거죠. 내용 타당성은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 시험의 구체적 내용이나 항목이 직무의 성공 임무를 수행에 얼마나 적합한지 판단, 전문가의 판단 맞겠네. 현재 근무하는 자에게 시험을 봐. 자, 이거는 예측적 타당성이죠. 기준 타당성 중에 예측적 타당성이죠.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자, 타당성, 신뢰성 검증이네요. 하나의 시험 유형 내에서 각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해 시험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거 가능하죠. 자, 시험 성적과 본래 시험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사에 얼마나 타당성이지. 시험을 본 수험자에게 일정 기간 지난 다시 시험을 봐서 재시험법 맞지. 문제순위 비슷한 두 개의 유형을 동일 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한 후에 두 집단의 성적 간의 상관관계 있지. 반분법. 어렵게 나오진 않았네요. 심화. 어렵다나? 옳은 것을 찾으래요. 그럼 좀 어렵겠지. 추상적 개념과 측정 지표는 일치 정도는 구성 개념이죠. 어떤 게 측정 지표 다 이미 타당성 검증된 다른 기준과 상관성은 기준 타당성이죠. 내용? 땡. 지표가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는가? 내용 타당성이죠. 뒤바뀌었네요. 같은 개념을 상이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같은 개념 수렴인가요? 차별인가요? 수렴적 타당성이죠. 같은 거니까. 다른 것 하면 차별적 타당성이고.
자, 관련 높은 것은 수학능력 평가를 수능시험으로 측정하기 산출한다면 대상의 의미, 수학능력을 포괄하는가? 어렵다. 학생들의 수학능력 평가는 수능은 물론 학생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어우 짜증, 포괄적 나오면 내용 타당성이지 뭐. 은근히 헷갈리는데 포괄성이라는 단어에서 내용 타당성을 찍어야죠. 구성 타당성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자, 신뢰성 타당성 검증 방법입니다. 동질 이용법. 동형 이질이었는데 내용과 난이도에 있어 동질적인 책형을 후보생 대상으로 시험 보게 한 후 두 책형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관련된 것 같아. 자, 내용 타당성. 소방 공무원을 선발하고 할 때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내용을 구성한다? 전문가. 그럼 맞는 것 같아. 소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3개월 후 같은 문제로 시험 보게 해서 재시험법인데 신뢰성. 지원자의 근력, 지구력 등을 측정해서 새로 만든 시험 방법을 통해 측정한 점수와 기존의 시험 과목 측정한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구성 타당성인 것 같은데요. 근데 확실하게 틀린 건 나왔죠. 재시험법이니까. 그죠? 그래서 은근히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성됐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구성 맞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능력 발전에 관한 건데 능력 발전은 근평이 좀 복잡하죠? 다음 시간에 뵐게요.